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벌써 6월이네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참 빨라요. 이 시기에 여러 행사들이 많아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은 제가 교목으로도 있는 홀리크로스 하이스쿨 고등학교 졸업미사가 있었어요. 저랑 아주 오래 지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첫 졸업생들 보니까 또 이런저런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6월 3일은 제 서품 기념일입니다. 벌써 5년이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부끄러움 투성인 저라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가 됐다는 건 그냥 기적적인 일이에요. 저의 인간적인 힘으로 이게 된다고 하면 사실 말이 안 돼요.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해요. 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도구로서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또 힘이 돼 주어야 하는 것이죠. 벌써부터 기억하고 미리 축하해 주시는 분들 계신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의 5년 또 50년도 충실한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중세 건축에 대해서, 특히 로마네스크 양식에 대해서 알아봤죠. 10세기, 11세기, 12세기 무렵에 서유럽 일대에 유행했던 건축 양식이에요. 교회 초기 건축 양식은 바실리카라는 공회당 스타일의 변형된 구조였는데, 중세기에 들어서는 중세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도시 내의 중심 건축물로서도 마치 그 성체와 같은 모습으로 육중한 벽, 또 기둥, 높은 종탑, 작은 창문, 그래서 다소 좀 어둡기도 한, 그리고 아치, 둥근 아치랑 또 볼트라고 하는 그 국융 기술이 적용된 모습으로 발전이 됩니다. 일명 전투적인 교회라고 해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사명을 이제 교회는 건축으로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후세 학자들이 봤을 때 로마적인 특징이 다분하다라고 해서 로마네스크라고 부르게 됐어요. 로마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바로 아치죠, 아치. 이제 그리스 건축에서 로마로 넘어와서의 가장 큰 특징은 아치 구조예요. 그래서 복층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스 신전을 보시면 전부 단층인데 로마 시대로 와서 콜로세움 경기장만 봐도 2층, 3층 쌓아 올린단 말이에요. 바로 이 아치 덕분이죠. 그래서 로마식 다리, 또 수도교라고 하면 전부 다 이 아치로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로마네스크 이후의 건축 양식, 로마네스크에서 더 발전된 양식인 고딕 양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딕 양식의 건축물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리의 노틀담 주교자만 봐도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죠. 창문이 많아서 아주 밝고 또 높고 화려하고 경쾌하면서 굉장히 섬세한 장식이 많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축이 바로 이 고딕 양식이에요. 근데 먼저 고딕이란 이름이 어쩌다 붙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고딕은 고트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서 알죠? 고트족은 게르만 부족들 중에 하나인데 동고트족하고 서고트족이 있었어요. 서로마 제국 멸망 후에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고트라는 이름이 건축 양식으로 불려지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고딕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평소에 가장 흔하게 접하는 고딕은 글씨체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고딕체가 있죠. 딱딱하고 전혀 꾸밈이 없는 서체를 고딕체라고 불러요. 영어로 Gothic이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막 스모키 화장을 하고 막 어둡고 음산하게 다니는 사람들을 고트스럽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배트맨 아시죠? 배트맨. 이야기 속에 배트맨이 활동하는 곳이 고담시티예요. 고담시, 가썸시티. 실제로는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영화나 만화 속에 그려지는 고담시티, 그러니까 고트스러운 도시는 뭔가 어둡고 범죄와 부패가 만연한 곳으로 그려져요. 근데 실제 고딕 양식의 성당들은 상당히 밝고 또 장식도 굉장히 아름답다는 말이죠. 근데 왜 어둡고 혹은 밋밋함을 의미하는 고딕이란 이름을 붙이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중세를 바라보는 그 다음 시대 시각의 문제라고 봐야죠. 중세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리스도교. 중세하면 그리스도교. 모든 게 신앙과 교회를 중심으로 생성되고 또 발전한단 말이에요. 중세 모든 국가들, 또 법체계, 인문, 철학, 과학, 음악, 미술, 건축 등등
모든 문화가 전부 신 중심으로 펼쳐져요.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근대 사람들은 이런 중세 사람들이 너무 무지하고 미신적이다라고 봤어요. 지나치게 신에게 의존했던 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를 암흑기라고 불렀던 것이죠. 17세기, 18세기로 가면 계몽시대라고 하는데 영어로 The Age of Enlightenment라고 해요. Age of the Enlightenment. Enlighten은 light를 in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춘다라는 뜻이죠. 빛을 비춰서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한다. 그럼 그 전 시대는 어두웠고 미성숙했었다라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죠. 새로운 시대를 향한 진보적인 정신은 좋지만 지나온 시대를 무조건적으로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잘못된 관습은 과감하게 버리되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반드시 인정을 해야죠. 설령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교 사상 덕분에 얻게 된 수많은 것들을 그냥 무시해버릴 수는 없어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예요. 중세기가 없었으면 근대도 없고 현대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누군가는 중세를 경멸했고 그래서 중세 건축을 두고 비아냥대기 시작합니다. 중세 건축은 야만적이다. 너무 난해하다. 마치 고트족스럽다. 라고 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의 고딕 양식하고 고트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고트족을 야만족이라고 부르는 것도 저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 나머지는 다 야만족인 거예요. 고트족도 나름의 훌륭한 문화를 소유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예전에 역사 공부하면 북방 민족들을 전부 오랑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은 표현이죠. 야만족. 말 타고 털옷 입고 유목 생활하면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쓰고 있으면 다 야만족이고 도시를 이루고 살면 문명인이고 그런 겁니까? 내 문화는 찬란하고 남의 문화는 미개한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의 독특한 생활 방식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문명인들이 야만인들을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서로마 제국도 결국은 북방 훈족한테 밀려 내려온 게르만족한테 망한 것이고 북유럽 야만족 바이킹이 멀리 지중해까지도 세력을 넓히고 프랑스에 정착을 하고 잉글랜드 노르만 왕조를 세워서 지금까지 그 핏줄이 영국을 다스리고 있죠. 이 강의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칭기스칸하고 몽골족의 무서움이라는 게 한때 천하를 호령하면서 유럽이 벌벌벌 떨었었어요. 얘기가 조금 딴 데로 빠졌지만 중세의 건축, 고딕 양식은 보면 볼수록 고딕이란 이름하고는 그닥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딕 건축 양식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고딕 양식은 프랑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프랑스. 잉글랜드에서는 잉글랜드가 원조다라고도 주장을 하지만 프렌치 가틱이 우선했다라고 보는 쪽이 맞을 거예요. 자, 생드니 주교자 성당이에요. 생드니 주교자 성당. 생드니라는 곳은 프랑스 파리에서 북쪽으로 얼마 안 가면 나오는 도시인데 영어로는 세인트 데니스예요. 성 데니스. 3세기,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교 신앙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시대에 파리로 전교명을 받고 초대 파리 주교가 됩니다. 250년경에 참수를 당하고 순교 성인 품에 오르게 돼요. 아무튼 이 생드니의 이름을 딴 도시가 있고 주보 성인으로 또 모시고 있는 주교자 성당이 있어요. 처음부터 주교자 성당은 아니었고 로마 시대에 무덤터였던 곳을 5세기에 매입을 해서 성당을 짓고 7세기에 베네딕토회 생드니 수도원이 지어져요. 그리고는 성인들의 유해들을 모아서 모셔놓고 또 역대 프랑스 왕들이 죽으면 묻히는 아주 특별한 곳이 됩니다. 1122년 쉬제르라는 인물이 당시에 수도원이었죠. 생드니 수도원 원장으로 오게 돼요. 이 쉬제르라는 인물은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6세랑 학교도 같이 다녔던 동갑내기 절친이었어요. 왕과 깊은 친분이 있다는 건 그만큼 권력도 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루이 6세 아들인 루이 7세 때에 가서는 왕이 십자군 나가 있는 동안 섭정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국왕 대리 자격이에요. 엄청난 거죠. 이런 쉬제르가 왕실과의 친분 또 그로 인한 권력에 더해서 예술적인 감각도 꽤 탁월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원장으로 있는 그 생드니 수도원에 대대적인 보수 작업이 필요한 때가 왔단 말이에요. 이제 기존 건물이 낡기도 했고 성인들과 역대 왕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방문객들 또 순례객들도 많았고 그 인파를 수용할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로마네스크는 어쨌든 로마 건축을 모방한 것이고 한 200년 계속 그런 건물을 짓다 보니까 좀 질려요. 너무 투박하고 어둡기도 하고 큰 재미가 없어요. 그런 와중에 유럽에서는 과학도 발전을 하고 스콜라 철학도 발전하고 예술도 발전을 합니다. 전쟁도 많았죠. 특히 아랍인들이 침입했던 거, 또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대한 그 영향들을 가져온 사건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시대가 변한 거예요. 전투적인 교회도 좋지만 도시들도 안정적으로 발달을 하고 그렇게 생활도 많이 부유해졌는데 교회도 좀 밝아질 수 없을까 하는 거죠. 스콜라 철학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던데 논리적으로 건축에서도 어떤 빛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어떤 건축 양식으로 그려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슈제르 수도 원장은 유럽 각지의 건축들을 깊게 연구하고 또 그 장점들을 모아가지고 잘 융화시켜서 이 수도원 성전에 녹여내게 됩니다. 먼저 성전의 그 두꺼운 벽을 허물고 창문을 크게 내요. 빛이 들어올 수 있게. 훨씬 가볍고 또 밝게 이런 아주 멋진 모습이 된 거예요. 어두침침한 이전 스타일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당시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엄청난 혁신이다, 새로운 양식이다 라고 해서 오푸스 모데르눔, 모던한 작품, 그러니까 현대 양식이라고 불렀어요. 로마네스크랑 비교하면 아주 최신 스타일의 현대 양식이 맞죠.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오푸스 프란체지눔, 즉 프랑스 양식이다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고딕 양식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후에 파리를 중심으로 한 근처 도시들의 이 고딕 양식의 성전들이 파리를 중심으로 한 국왕의 직할 통치 지역이기 때문에 역시 국왕의 후원 아래 그 부근에 집중적으로 들어서게 돼요. 그리고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와서 보고는 너무 좋으니까 특히 도시에 지어지는 주교자들은 15세기 무렵까지 다들 고딕 양식으로 짓게 돼요. 자, 그럼 이제 고딕 양식의 특징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너무나도 유명한 파리의 노틀담 주교자를 봅시다. 개인적으로 이 파리 노틀담 주교자는 2017년에 제가 프랑스 성음악 순례를 다니면서 신학교 성가대랑 여러 차례 콘서트도 열었던 곳들 중에 한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2019년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무튼 지금 잘 복구가 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고딕 양식에서는 아치 기술이 더 발전을 해요. 지난 시간에 로마네스크 양식에서도 봤지만 궁융이라고 했죠. 영어로 볼트라고 하는데 바실리카에서는 주로 목재로 이렇게 지붕을 기둥이 받쳐지도록 해서 쌓아 올렸지만 사실은 석재 지붕이 더 선호되기 마련이에요. 첫째는 화재의 위험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성전의 울림, 어쿠스틱이라고 하죠. 말을 하거나 노래를 했을 때 울림을 더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목조보다는 아무래도 석조 건물이 훨씬 유리하단 말이에요. 나무나 섬유 재질은 지금 같으면 스폰지 같은 재질들은 흡음 효과를 내요. 반면에 석재나 금속재는 소리를 튕겨낸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마이크랑 스피커 같은 게 없으니까 큰 공간에서 신부님 강론을 뒤에서도 들을 수 있게 하는 건축 기술, 또 성가대의 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도록 하는 그 공법이 굉장히 중요했다고요. 그래서 석재 볼트 구조를 초기에는 원통형으로 만들고 이렇게 교차식으로 변형이 됐다가 나중에는 늑골 모양의 궁융으로 발달이 됩니다. 반원형의 아치가 이렇게 서로 기대는 모양이 되면 이 늑골을 받치는 기둥은 훨씬 힘을 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늑골 아치의 각도를 더 이렇게 좁혀서, 그러니까 아치 경사를 더 가파르게 할 수도 있어요. 일명 첨형 아치라고 부릅니다. Pointed arch, 뾰족해지는 거죠. 그럼 두껍고 육중하게 기둥을 만들 필요가 없어져요. 가늘고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벽도 더 얇게 만들 수가 있고, 그럼 뭐가 가능해집니까? 창문을 크게 낼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건물 자체가 가볍고 또 내부는 밝아지는 거예요. 창문을 넓게 혹은 길게 내면 낼수록 빛도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명료해지고 더 멋져지겠죠. 그래서 고딕 양식에서는 더 높이 건물을 짓는 것에 약간 경쟁적으로 욕심을 또 많이 내기도 해요.
로마네스 건축물이 보통 22m 정도 됐다면 고딕 양식 기법으로는 한 50m 가까이까지도, 후기로 가서는 더 발달이 되면서 첨탑까지 하면 150m, 160m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늑골 모양의 궁융, 그러니까 볼트를 교차시켜서 그런 더 뾰족하게 처명 아치를 만드는 기술만을 가지고 어떤 혁신적인 고딕 건축을 세웠던 건 아니에요. 이런 아치의 무게를 아무리 덜 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무거운 건 무거운 거예요. 아래로 뿐만 아니라 양옆으로도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건물을 높게 올리면 높게 올릴수록 그 압력은 더 커지겠죠. 이 두꺼운 벽이 아니라면 뭔가 이 버팀목 같은 게 그래도 좀 받쳐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트레스라고 하는 버트레스 부벽을 세웁니다. 버트레스 부벽. 측량 부분,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이 양옆의 사이드 파트를 바깥쪽에서 버트레스로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버트레스예요. 굳이 벽을 두껍게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압력을 받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측량은 이렇게 버트레스로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신랑, 그러니까 네이브라고 하는 성전의 중간 메인 부분이에요. 더 높잖아요, 이 측량보다는. 그래서 성전 이 메인, 네이브, 신랑을 어떻게 받쳐주는가가 관건이 되는데, 그래서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중 부벽을 측량의 지붕을 가로질러서 신랑벽을 지탱해 주도록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파리 노틀담의 플라잉 버트레스, 멀리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멋지죠? 마치 가느다란 자전거 바퀴살이 여러 개가 모여서 이 바퀴 형태를 유지해 주는 것 같이 가냘픈 돌 구조가 거대한 성전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육중하고 두꺼운 로마네스크에 비하면 굉장히 산뜻하고, 또 덕분에 더 높게 지으면서도 자재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돌을 적게 쓰고 대신에 창문을 크게 내는 거죠. 뭐니 해도 고딕 양식의 화려함이란 건 스테인 글라스를 통한 그 빛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제대 뒤에 앱스에도 창을 크게 냈지만 성정 정문이 사실 제일 화려해야죠. 앱스가 동쪽이니까 입구는 서쪽이 되는 거예요. 파사드라고 합니다. 페이스죠. 입면, 얼굴이란 뜻이에요. 생드니 주교자 파사드를 다시 보면 이렇게 창문도 커졌지만 가운데 장미창이 보이죠? 둥근 형태의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 창이에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 장미창의 기원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오클루스라고 하는 판테온 신전 도움에도 원형 창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네스크 양식에서도 작은 원형의 창은 종종 발견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드니의 장미창을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장미창 중에서는 원조라고 인정을 해요. 이후에 여러 고딕 양식의 건축에서는 장미창을 꼭 넣곤 합니다. 생드니의 남쪽 파사드이고, 이거는 북쪽 안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또 이거는 파리 노틀담 북쪽 파사드 장미창. 자세히 보면 성모님이 어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이 중간에 있고, 예언자들 또 성인들의 이미지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다른 장미창들도 각 성당마다 다양한 주제와 또 장식, 그 상징들을 표현하고 있겠죠. 그리고 어느 쪽이든 빛이 이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을 통해서 성전을 비추게 되면 여러 색상과 햇빛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냥 멀리서 보면 여러 상징들은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그냥 멋지죠. 어떻게 보면 그 아라베스크라고 하는 무슬림들이 페르시아인들한테 영향을 받았던 그런 미적인 영향을 당시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었으니까 아랍인들한테 받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 스테인글라스 장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제가 파리 갔을 때 생트 샤펠에서 봤어요. 생트 샤펠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영어로는 홀리 채플이에요. 거룩한 예배당 뭐 그런 뜻이 될 텐데, 프랑스 왕 루이 9세 이름이 또 나왔죠. 성인 루이. 이 루이 9세가 여러 성물들, 그러니까 보물들이죠. 예수님 가시관이랑 성십자가 조각을 수집하게 되면서 그런 성물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 생트 샤펠을 지었다고 해요. 1246년에 시공이 들어가서 1248년에 완공을 합니다. 왕실 전용 예배당으로 쓰여지게 돼요. 주교좌들처럼 거대하진 않지만 그래도 높이 한 15m 정도가 되고, 기둥은 굉장히 얇고
거의 스테인드 글라스로 벽면이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로 안에서 보면 고개가 막 이제 아플 때까지 눈이 계속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 종종 이런 동글동글한 게 3개씩, 4개씩 아니면 더 많이 윗부분을 장식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트레이서리라고 해요. 트레이서리. 그리고 이 생트 샤펠도 역시 천정을 보면 교차식 늑골 궁융 립 볼트 구조가 아케이드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제대 뒤쪽 앱스의 천정은 여러 개의 늑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외부를 보면 역시 부벽들이 높은 구조의 압력을 지탱하는 게 보이죠. 안에서 보면 뭔가 신비롭고 아름답지만 이런 내부를 만들기 위해서 바깥에서는 굉장히 정교한 테크닉이 집약되어 있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미창도 있고, 이렇게 생트 샤펠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위아래층이 따로 있는데 각각의 팀파눔에도 화려한 상징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전형적인 고딕 양식으로 돌아와서 파리 노틀담 주교자를 보면 서쪽 파사드에서 봤을 때 문이 3개이고 가운데에는 장미창이 나 있고 양옆으로는 종탑이 있어요. 생드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상도에서는 종탑이 2개였는데 실제로는 하나를 결국 유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동쪽은 제대 뒤인 앱스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입구는 따로 없어요. 대신 수랑이라고 하는 트랜셉트, 그러니까 성전 평면을 십자가 모양이 되게 하는 날개 부분은 북쪽과 남쪽을 향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각각 또 3개의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요한묵시록에서 천상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고딕 양식의 성전은 그야말로 천국을 담아내려고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난 강의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한테는 표징이 굉장히 중요해요. 표징. 우리 감각으로 알 수 없는 어떤 걸 감각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성가대의 노래소리가 좋으면 뭐라고 하죠? 천상의 하모니라고 그래요. 하느님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지상의 성전은 이제 중세에 와서는 천상 예루살렘의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당을 딱 봤을 때, 또 안으로 들어와 봤을 때 여기가 천국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외부적인 화려함, 또 웅장함, 또 내부에서는 그 빛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 다양한 그림과 조각으로 마치 말씀을 기록하듯 장식을 이루고 있는 그런 건축이 바로 고딕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묵시록 21장에 보면 바로 몇 주 전 일독서였는데 하느님의 영광 그 광채가 만연한 천상 예루살렘이 마치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고 순금과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더라. 12성문이 있고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12개의 문이 있어야 하는데 앱스 부분은 바로 제대 뒤이기 때문에 문을 내지 못하고 그냥 나머지 파사들에만 문을 각각 3개씩 내은 거예요. 그래서 노틀담 주교자를 보면 지난 시간 로마네스크 양식하고 비교했을 때 육중하고 단조롭고 투박한 전투적인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계속 바라보게 되는 그런 아름다움이 굉장히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현관이며 창문의 배열, 트레이서리 장식, 또 기둥들 전부 분명 돌인데도 무거운 느낌이 전혀 없이 경쾌하게 마치 하늘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야말로 하느님의 집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그리고 파리 부근의 여러 도시들의 그 주교자들이 노틀담처럼 전부 고딕 양식으로 지어지는데 사진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이 중에서 랭스 주교자랑 샤르트르 주교자는 제가 가서 봤는데 사실 둘 다 노틀담이에요. 노트르담, 영어로는 Our Lady, 우리의 여인, 성모님을 뜻하는 거죠. 노트흐담 드 파히라고 하면 파리의 성모 마리아 주교자이고, 노트흐담 드 랭스라고 하면 랭스의 성모 마리아, 노트흐담 드 샤르트르는 샤르트르의 성모 마리아라고 전부 마리아를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는 성당들인 거예요. 아무튼 랭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왕 대관식이 거행되는 성당이고, 샤르트르는 원래 로마네스크로 지어졌다가 불이 나는 바람에 다시 재건하는 과정에서 고딕 양식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고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만큼 고딕 건축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곳이에요. 파리 주교자보다 사실 몇십 년 후에 발전이 더 된 기술로 지어졌기 때문에 더 높고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외부 구조랑 또 내부까지 여러 성당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고딕 양식이 뭔지 확실히 아시겠죠? 프랑스 말고도 이제는 유럽 각지에서 고딕 양식 성전들이 지어지고 성전뿐만 아니라 성, 궁전, 학교 등의 시설들도 고딕 양식으로 많이 짓게 됩니다. 독일의 클린 주교자인데
정말 웅장하고 또 화려하죠. 내부도 굉장히 아름답고 나중에 완공된 첨탑까지는 150m가 넘어요. 영국에도 제가 가서 보니까 주요 도시들의 죄다 고딕 양식이에요. 캔터버리 주교자도 그렇고 캠브리지의 킹스 칼리지라는 대학 예배당, 볼트 구조가 훨씬 더 복잡하고 화려하죠. 조금 후기 고딕으로 가서 훨씬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주교자, 여기 구내 식당이 영화 해리포터 마법학교 식당 촬영지이기도 하죠. 요크민스터 주교자도 이런 모습이고,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궁전하고 사원, 물론 이건 고딕 복고 양식이라고 해서 훨씬 이후에 지어진 것이긴 해요. 좀 이따가 바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세 고딕 양식의 특징을 꼽자면 자연에 대한 표현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의 모습도 조각에 넣고 과일이나 나무 조각들도 어떤 풍요의 상징으로서 절대자 창조주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작품들만을 고집하지 않고 이런 지상의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느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 시대의 건축보다는 훨씬 더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건축이 이 고딕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딕 양식에 대한 특징 또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고딕 양식의 시대가 지나면서는 이후에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이런 유행이 바뀌어가는데, 유행이란 게 돌고 돈다고 그리스 로마 문화가 계속해서 돌아오듯이 고딕 양식의 그 특별함이란 건 그냥 한때 번쩍했던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18세기 또 19세기에 들어서 중세 양식을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고딕 복고 양식 혹은 신고딕, 그러니까 Neo Gothic 양식이라고 해요.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유행했다라고 해서 빅토리아 고딕이라고도 해요. 중세 고딕과 비교하면 창문 장식이나 기둥만 봐도 훨씬 더 화려하고, 또 건축 공법 면에서도 한 600~700년 후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화된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딕 복고 양식의 유행이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도 퍼져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메모리얼 홀도 신고딕 양식으로 지어졌고, 뉴욕 대교구 주교자 샌 패트릭도 부벽이나 장미창, 스테인드 글라스, 파사드에 문 3개씩 있고, 첨탑의 내부도 보면 영락 없는 고딕 양식이에요. 19세기 말에 시공에 들어간, 정확하게는 고딕 복고 양식이죠. 그리고 서울의 명동성당도 고딕 양식이에요. 역시 19세기 말에 시공의 완공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딱 그 시기죠. 신고딕 양식이 유행하던 시절. 자, 이렇게 오늘은 지난 시간 로마네스크 양식에 이어서 중세 건축, 고딕 양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유럽 여행이나 성지순례 같은 거 여러분들 가셔서 바실리카, 로마네스크, 또 고딕 양식의 건축을 봤을 때 그냥 그게 그거네, 다 비슷하네 라고 지나치지 않고 뭐가 다른지, 벽의 두께나 기둥의 모양, 아치의 형태, 창문이 나 있는 구조, 또 외형을 봤을 때도, 그리고 여러 장식들이 표현하고 있는 상징들도 어느 정도는 관심 있게 바라봐지고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번 시간에 공부한 고딕 양식에 대해서는 중세는 암흑기라는 그런 표현이 너무나도 무색할 만큼 밝고 경쾌하고 아주 가벼운 느낌을 주는 건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부벽이나 공중부벽 같은 지지 장치들을 쓰고 또 처명 아치를 세워서 더 높게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등의 아주 정교한 계산과 기술이 외적으로는 응축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내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그 빛의 향연, 또 소리의 울림, 이런 것들이 그 공간을 아주 영적인 세계로 만들어주는 그런 건축, 바로 이 고딕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중세 건축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여전히 중세 시기이지만 1300년대 프랑스로 가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는 오늘 얘기했던 고딕 양식이 발전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십자군 전쟁이 끝난 그 직후 시기이기도 해요. 지난 63강에서 69강까지 6시간에 걸쳐서 십자군 원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이후에 교회의 상황, 또 특히 프랑스가 굉장히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아비뇽 유수에 대한 이야기, 또 백년전쟁, 또 흑사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